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에 항상 2부로 찾아뵙고 있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내드렸던 것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정답은 새마을금고였죠. 새마을금고가 또 뭐 이렇게 혁신 방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또 건전화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었고요. 2786님이 정답 새마을금고 맞춰주셨고요. 대학생인데 음악방송, 노래를 라디오로 듣는 것보다 성공예감을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크게 되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9님도 새마을금고입니다. 라고 정답 맞춰주셨고요. 매일 아침 아가 교육으로 5개월 된 아가랑 함께 듣습니다. 라고. 크게 될 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6445님이 대호님 새 아침이 밝았네가 아니고 새벽종이 울렸네 요거라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새마을운동 노래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건 제가 새마을운동 세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40대 초반.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뉴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택지지구 지금 정부에서 또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오산 세교, 용인 이동, 구리 토평 등 5곳에 8만 호 공급을 한다.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 정부가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또 따로 마련을 해서 그 의미도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 상황 참 봐야죠. 오늘 증시 상황 좋습니다. 코스닥이 800선을 힘차게 회복했습니다. 거의 2% 올라서 809포인트, 810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78로 1.8% 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2% 안팎 올랐죠.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안 올릴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퍼지면서 증시도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3원으로 9원 이상 하락을 해서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미래생활사전. 스타트업의 메카 하면은 누구나 미국 실리콘밸리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실리콘밸리는 어디가 될까? 과연 어디에서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까도 살펴보면 돈의 흐름, 산업의 성장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넥스트 실리콘밸리 한번 살펴보죠.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멀리 갑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사실 이제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면 특히 신기술 이야기를 하면 늘 실리콘밸리가 나왔었는데 그 외에도 스타트업 유니콘들을 배출하고 있는 걸출한 도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 드린 미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이나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곳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탑10의 순위가 없어도 주목할 만한 국가로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스웨덴 같은 경우가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배출해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인구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 산업이나 또 개발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면 이런 곳들이 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그 전용 펀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와 스웨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신규 산업들, 신규 기업들, 큰 기업들이 탄생하는 곳에 돈이 몰리니까요. 인도네시아부터 가볼까요? 진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은 스타트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스타트업 개수로는 유일하게 탑10에 올라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투자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VC나 PE 같은 민간 자금들 중에서 약 75%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성장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세계 4위로 한 2억 7천만 명 정도가 되고
여기가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 4,500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또 잘 알려져 있듯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인터넷 사용도 많이 보급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IT 스타트업이나 모바일 세대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40%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연평균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산층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또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이제는 그러면 좀 투자할 만한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네시아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 찾다 보면 또 이런 신흥국들이 눈에 띄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트업 수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다라는 것도 저도 처음 알게 됐네요. 또 인구 구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서 특히 MZ세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들이 대부분 모바일이나 이런 ICT를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주요 소비층이면서 주요 사용층이고 동시에 또 그 주요 인력이 되는 게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MZ세대의 비중이 전체 인구 2억 7천 명 중에서 53% 정도로 절반이 넘고요. 2억 7천만 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 네. MZ세대가. 그리고 특히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G세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전체 평균 연령을 내면 한 중위 연령이 29세에서 한 30세 정도로 굉장히 젊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2050년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나라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는 이런 컨설팅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나라네요.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한 44세, 45세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어디인지 특히 그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거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 어딘가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길거리에 초록색 그 맞춤 자켓을 입고 달리는 오토바이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고잭이라고 해서 고잭. 네, 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로 시작해서 데카콘까지 이름을 올린 그 고잭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데카콘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 10조 원. 맞습니다. 1조 원 유니콘을 10배 넘어선 데카콘. 맞습니다. 이 고잭이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유니콘 기업의 이름을 올렸고요. 네. 데카콘에는 2019년도에 올라섰습니다.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먼저 올라선 편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지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교통의 핵심이 이제 오토바이이고 이 오토바이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나 음식 배달 그리고 뭐 퀵 서비스 같은 물류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는 거기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글이나 텐센트나 특히 페이스북, 페이팔 같은 실리콘밸리 자금들도 투자자로 이름을 올려져 있고요. 네. 그만큼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인도네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 10조 원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저희 지금 시가총액 찾아봤는데 한국전력, 뭐 삼성전기, HMM 이런 데가 이제 10조 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로 오면은 시가총액 한 32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인도네시아 고잭이라는 서비스. 물론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에 약간의 네, 버블이 껴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최근에 보통 이제 저희는 북밸류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그 비상장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데 네. 현재 기업 가치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의 비슷한 서비스, 우버나 아니면 그랩 같은 서비스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고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창업자가 그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하던 중에
원격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도화된 서비스로 처음부터 출시를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술을 활용한 그 서비스를 내놓았다라고 분석하는 게 가장 많이 있고요. 초기의 모델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런 오젝이라고 불리는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그 오젝 그 운전자라고 부르는데 네. 이들을 위한 승차 예약 그 콜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콜센터에서 20개의 기사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때는 모바일이 아니라 그냥 전화통화 센터였던 것을 2015년도에 모바일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의 고잭 서비스의 그 전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그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음식 배달이나 장보기나 뭐 심지어 마사지 예약, 청소 대행까지 붙이면서 O2O 서비스의 슈퍼 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 기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내가 이 오토바이 배달 앱에 음식 배달을 붙이면 그 사용자가 사용을 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자가 충분히 붙으면 그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방식으로 그 확장을 해왔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뭐 최소 기능 모드다 또는 뭐 프로토타입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걸 시작하기보다는 뭐 아주 최소 기능 제품을 그 런칭을 해봤다가 사용자가 붙으면 그 시장을 반응을 보고 또 출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산업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카카오랑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이제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고잭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서도 여러 말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혹시 다 잘 됐을까요? 아니면 좀 현재 남아있는 것도 몇 개 안 될까요? 어때요? 그 최소 기능 제품을 런칭한 다음에 사용자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뭐 에어컨 수리라든지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별걸 다 한 거네요. 네, 그 사용자 반응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제 폐기를 했고요. 또 사업을 직접 붙이기 어려웠던 핀테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핀테크 회사들을 몇 개 인수한 다음에 출시를 했습니다. M&A까지. 네,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뭐 그 차량 호출하는 고잭이라든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고푸드,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를 보내는 뭐 고샌드 같은 경우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오토바이를 가지고 의약품을 대행해주는 뭐 고메드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게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 비판이 그나마 좀 적었던 이유를 보면 오토바이 기사들은 그동안 오토바이를 가지고 승객을 태워보내는 게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이 고잭이 생기면서 우리가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음식 배달도 하고 퀵 서비스도 하면서 일종의 수입원이 조금 다각화됐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없던 서비스가 신규로 창출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존의 골목 상권에서 하던 걸 카카오가 뺏은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없던 서비스를 고잭이 새로 선보인. 맞습니다. 거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들도 물론 처음에는 그 고잭에 등록을 할 때 뭐 신원을 입증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들의 수입원이 다각화되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시장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소상공인들도 본인들이 원격으로 팔 수 있는 그 소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또 이제 고잭 같은 경우도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고잭은 사실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했지만 해외 진출 성과는 좋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21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디아라고 하는 회사랑 합병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고잭과 토코피디아가 합병을 해서 고투라고 하는 일종의 지주사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합병인데 사실은 토코피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1위이고요. 당시 합병할 때 기업 가치가 토코피디아가 한 7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고잭 같은 경우가
한 1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거의 한 20조 원에 육박하는 몸집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합병을 한 다음에 수치를 보면 두 개 회사 합병한 토고 그룹의 실제 이용자 수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억 명. 그리고 이들의 매출을 가지고 보면 인도네시아 전체 국내 총생산 대비 거의 2%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합병을 한 다음에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승차 공유를 하는 고잭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토코피디아, 그리고 그 O2O의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고투 파이낸셜, 이렇게 세 개 사업부로 구분을 했고요. 이 몸집을 가지고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상장도 이뤄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역시 그 인구가 2억 7천만 명 되니까 큰 시장에서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아까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고잭이 상장한 게 아니라 그 토코피디아랑 합병한 그 지주사가 상장을 한 거예요? 네, 검색해 보시면 이제 고토라고, 그러니까 GOTO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이 이름으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권 시장에 올라가 있고요. 예. 작년 4월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비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콘이나 데카콘의 지위는 벗어나긴 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이고요. 당시 상장을 하면서 공모로 모은 자금만 한화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 조달 금액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을 모은 사례이고요.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굉장히 큰 몸집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동남아 시장을 이제 잘 모르거나 잘 이렇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인구수라든지 내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공모 자금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LG화학, 네이버, 기아보다 큰 시가총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총 10위 안에 드는 규모.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워낙 2022년도 말과 올해 초까지 그 증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제가 어제 보니까 그 95조 루피아,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대가 되는데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네요. 예, 시가총액 처음에는 시총이 한 36조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합병을 하고 상장을 하기 위한 공모 과정에서 일종의 뭐 마케팅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용 지출이 컸던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뭐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을 한 12% 정도 해고하는 정리 해고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순손실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그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이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는 보고서도 있긴 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이제 기업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융, 핀테크 이런 게 조금 낙후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법한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왜 중국 이야기를 할 때도 중국 가면 그 노점에서도 그냥 핸드폰 QR코드. 결제가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핀테크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온 회사들, 그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제도권 은행이라든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좀 낮았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뱅킹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보통 뭐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냥 카드 단말기를 깔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 건너뛰고. 맞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보면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성인이 한 35%,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성인은 한 4%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아주 빠른 그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서 그 비대면 그 모바일 거래로 그 빠르게 전환이 좀 된 편이고요. 네. 정부 같은 경우도 인터넷 육성 정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히나 비대면 거래 수요가 높아졌고 핀테크 분야 중에서도 이런 비대면 간편 결제나 그 디지털 뱅크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한 편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동남아 지역 갔을 때, 인도네시아 지역 갔을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핀테크 기업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은 결국 앞서 소개드린 고투 그룹이 하고 있는 고페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지. 이름이 고페이예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의 고잭, 그러니까 지금은 고투그룹이 핀테크 회사를 한 3-4개 정도 인수를 한 다음에 이 고페이라고 하는 전자지갑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네. 고페이가 고잭의 거의 모든 결제 과정에 침투를 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고잭 서비스 이용하려면 무조건 고페이 써야 하는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유니콘인데요. 네. 여기도 2019년도에 유니콘에 이미 올라가 있는 전자지갑 어플입니다. 여기는 뭐 식료품 업체나 백화점이나 카페, 영화관, 특히 병원에서도 비현금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 시기 동안 이 오보라고 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여기가 앱을 다운로드한 횟수만 1억 1,500만 대. 기본이 1억이네요. 네. 그리고 이미 인도네시아 한 370여 개 도시에서 60만 명 이상의 중소상공인들이 이 오보의 서비스를 본인들의 결제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자주 가는데요. 온라인 핀테크는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도 QR코드 메뉴가 있어서 바로 송금하고 QR코드로 주문합니다. 이야,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바꿔야겠네요. 몰랐던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고투그룹도 있고 또 똑같이 비슷한 서비스로 상장을 한 그랩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슈퍼앱을 이미 키워낸 유니콘 시장이고 IT 인프라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 인구가 지금 210만 명인데 네. 전체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면 사실 그것과 대비했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점치고 있고요. 인터넷 속도도 최근에 한 2배 정도로 빨라졌고요. 또 개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 사실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많이 확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OTT 같은 문화 콘텐츠 에 대한 성장 여지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제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동남아시아 지역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우리 돈 한 1조 1,0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세안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지역에 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가 6억 6천만 명 정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펀드들이 저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또 기술 기업들 많이 나온다. 돈 싸들고 가자. 막 펀드 만들고 하는 거네요. IT 강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젊은 층 인구가 있고 인구만 해도 2억 7천만 명이고 국가적인 지원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도 일단 IT 역량 강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5개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내걸고 그러니까 온라인 전환, 디지털 전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204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2조 8천억 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IT 기술 채택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해외 진출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잭이나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 그랩 같은 경우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온 인력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재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잘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대기업이나 해외 대학들에 지원을 해주고 돌아와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지리적인 특성, 나라가 위치한 곳의 특성이 조금 유불리를 좀 가르는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좀 수요가 낮은 것이
병원이 너무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국토도 좀 작고. 네,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나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고 또 대중교통이 조금 발달이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이나 비대면 플랫폼, 특히 이제 O2O 서비스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 특성상 그 스마트폰 사양이 좀 저사양의 스마트폰 수요가 높습니다. 저사양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7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도 좀 그 숫자가 적은데요. 그러면 결국 목적마다 다양한 앱을 설치하기보다는 한 앱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걸 더 선호하고 아하. 네, 그렇다 보니 그랩이나 고잭 같은 슈퍼 앱들이 성장할 기반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하나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다 넣어서 다양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하는 국가니까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진출 많이 하나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외화 송금이나 예. 그 해외 결제를 지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몇 개 진출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편이고요. 좀 성과를 내기에는. 네, 뭐 모바일 광고 서비스나 뭐 임신 육아 O2O 플랫폼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굉장히 좀 큰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편입니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들이나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해외 지점들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에는 성장세를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몰랐던 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고잭, 고투 이걸 빼놓고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자, 그러면 이제 북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웨덴. 스웨덴은 스타트업의 성지라고요, 여기가. 그 스웨덴의 별칭이 한때 유니콘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가 스웨덴이 전체 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입니다. 보면 한국이 서울 인구가 990만 명, 997만 명 정도 네. 되는데 거의 그냥 서울 인구 정도가 스웨덴 전체 인구인.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내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그 경우가 있어서 한국이랑 거의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배출한 유니콘 기업이 한 35개 정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인구 1인당 유니콘 스타트업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이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공장이라는 별칭이 있고 여기는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작은 인구에서 어떻게 많은 유니콘들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많이 글로벌로 성장을 했는가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렇죠. GDP 순위로 따지면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데 근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1인당 GDP는 거의 막 6만 달러 안팎이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 2배 가까운. 굉장히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이죠. 예.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스웨덴 기업하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이케아 그리고 뭐 매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볼보도 그렇고 에릭슨 되게 유명한 기업들 많이 있죠 스웨덴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하고 또 한국처럼 GDP 대비 수출 비중이 한 43에서 45% 정도 되니까 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부터 IT 인프라를 굉장히 빠르게 정책적으로 보급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기초나 응용과학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또 이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로는 워낙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도 이것이 어떤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안전망을 기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원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타트업 차렸다 망해도 다시 해볼 수 있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부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이제 제가 대기업 이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게 스웨덴 기업이었어?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스카이프라고 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도 스카이프. 네, 스웨덴 서비스이고요.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스포티파이.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을 안 좋아하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 스튜디오나 캔디 크러쉬를 만든 킹 같은 경우도 스웨덴 그 출신의 스타트업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선구매 후결제 BNPL 대표 주자인 클라르나 같은 경우도 스웨덴 기업이고요. 몸값이 27조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놀스볼트 같은 경우도 스웨덴 출신의 스타트업입니다. 이야, 그러네요. 스카이프는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도 하고 스포티파이는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진출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 회사인데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전 세계인 그런 서비스들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내수가 작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유럽 서비스가 그렇기도 한데요. 창업 초기부터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유럽을 전체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요. 또 사실 유럽의 그 수요자를 잡으면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잘 마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스웨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오디오 플랫폼이고요.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약 1억 개 정도의 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출이 상당한 게 작년 매출이 1172억 유로. 하나로 치면 166조 원이거든요, 이게. 와. 그리고 올해 3분기 매출이 거의 4조 원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매출로도 사용자 지표로도 전 세계 1위 오디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영 님이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이제 아는 이름 나온 거죠. 손민호님, 볼보는 승용차만 매각된 걸로 압니다. 트럭 등 나머지는 여전히 스웨덴이라고도 의견 맞습니다. 주셨고요. 네. 야, 근데 앞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니까 그냥 사실상 내수만 해도 세계 시장 규모고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내수만 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뭐 해외 진출이고 뭐 해외 시장을 상대로 누빈다라고 하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음원 같은 경우나 오디오 플랫폼은 빅테크가 모두 진출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아마존도 2007년부터 음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미 음원 사업을 진출해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였는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스웨덴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2009년도에 빠르게 영국, 그다음 미국, 중동, 인도로 사업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거의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사실 그 플랫폼 서비스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을 했고 또 전문팀을 구축해서 이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을 위한 별도의 큐레이션을 또 내놨고요. 또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일종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포티파이를 거쳐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장벽을 만들면서 좀 성장을 해왔고요.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 사용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지표를 보면 유럽 사용자보다 그 유럽이 아닌 사용자가 더 많은 상황이 됐고요. 역전이 됐고요. 2018년도에 이미 뉴욕에 상장을 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규모도 상당하고요. 한규봉님이 스웨덴 무시하면 안 되죠. 자국 기술로 전투기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라고 또 이야. 권인숙님 스포티파이를 실제로 쓰고 계시다고. 예, 한규봉님은 또 사브 자동차 좋았는데, 야 사브 자동차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한 나라이고 M&A도 활발하잖아요. 앞에서도 뭐 볼보 승용차 부문 이제 매각 이것도 중국 지리 자동차 사간 거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M&A를 보면 사실 그 스웨덴의 기업들은 미국에 인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프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돈으로 한화 11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해갔고요. 2011년에요. 네,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조 원의 인수를 했고요.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 간 거예요. 네, 캔디 크러쉬를 개발한 킹 같은 경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주주가 59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또 다른 핀테크 유니콘인 아이제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페이팔에 매각이 됐는데 당시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원, 페이팔이 그동안 인수했던 것 중에 가장 비싼 몸값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럼 혹시나 스웨덴 국민들은 자꾸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자기네 회사 사가면 뭐 싫어하거나 막 좀 반감? 국민적인 반감 이런 건 없을까요? 사실 그 장벽이 좀 없다라고 저도 찾으면서 느꼈던 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엑시이라고 하죠. 엑시트. 창업해서 그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그런 회수 경험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보니까 창업 초기에도 그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창업을 하면 이건 내 회사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그것보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기회에 빠르게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다시 재창업을 한다라는 그런 약간 연쇄 창업이나 재창업 마인드가 좀 더 그 보편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창업한 회사를 매각을 하면 저 먹튀라고 저거 저 회사 팔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크게 팔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창업하지 뭐. 또 창업하고 또 고용하고 또 늘리고 또 키워서 또 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좀 주어지잖아요. 스웨덴은 어떻습니까?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이미 2020년도부터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우리 수입의 일부는 스웨덴 내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좋은 기술 기업에 재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나 방산 기업들 이런 분야에 한 10억 유로 정도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유니콘이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이미 소셜 벤처를 위한 그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활동 가능한 공유 사무실이자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ITC 통신 장비 대기업인 에릭슨 같은 경우는 스톡홀름에 있는 한 지역을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유럽에서 가장 큰 ICT 집중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입주되어 있고요. 동시에 국책연구소나 대학교의 어떤 그 연구시설도 그 들어오면서 매년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공한 기업들이 후배들 키워주는. 네, 그래서 사실 재창업을 하는 것도 기반이긴 하지만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수익을 내면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들 또는 후배 기업들을 위한 발판도 만들면서 일종의 그 선순환이라고 하는 그 고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좀 누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성공하면 후배들 키워줄 자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스웨덴에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얀테? 이게 저도 이제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남과 나를 너무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너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겸양이나 이런 겸손, 평등 같은 정신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남과 나를 그 심하게 분리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하고 또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배에게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 기틀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정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해하고 싶을 때 많이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얀테의 법칙.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남이 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다 보니까 실패를 했을 때에도 낙인 찍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재도전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로도 이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부럽네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보니까 질투와 경쟁의 나라인 것도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반도에 있는 인구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 질투와 경쟁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얀테의 법칙도 우리가 스웨덴에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스웨덴 두 곳을 대표적으로 알아봤는데
미국을 넘을 넥스트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회의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그 민간 자본 투자와 스타트업 등장 그리고 기술 발전도에서는 가장 활발한 벤처 성지이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화와 발판과 자본의 어떤 힘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클린테크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재생에너지나 뭐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들, 특히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스타트업들이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동적이고 또 인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인프라가 성장하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2050년도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스웨덴과 인도네시아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점쳐보고 있고 그만큼 미국에 있는 민간 자본들도 많이 그 펀드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좀 볼만한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전 세계 자본의 흐름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도 배울 게 많은 인도네시아와 스웨덴 사례를 오늘 입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대와 관련한 국민 민원이 일주일 새에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빈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14,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1조 6,413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추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조속한 제2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8461번 쓰시는 분께서 이창진 님이라고 성함도 밝혀주셨는데 내가요 청취를 하고 애들에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라고 또 청취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그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이 함께하는 성공예감 2대5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고용보험이었는데요. 5402님,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네. 근데 일단 프리랜서도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네. 헷갈리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이 지나고 네.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다 잃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349님, 개인 사업자인 저는 회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는? 네, 이에 대한 답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받을 수는 있는데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와 같이 자영업자도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여야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되고, 이 자영업자에는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이시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인 근로자 또는 이 노무 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일용직의 근로자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가구 내 고용 활동을 하면서는 안 되고,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내가 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해당해야지 최종적으로 개인 사업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많이 복잡합니다. 다음 질문도 노무 관련된 질문이죠. 네, 9883님. 저는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그만둔다고 했다 다시 일한다더니 일을 나오지 않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 노동부에 해고를 했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30일치 해고 수당을 합의금으로 주게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30일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일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그리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했을 때, 그때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의 해고를 예고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노무사한테 먼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고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전달을 했고 계속 의사를 번복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이럴 거면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 워딩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고냐 해고가 아닌지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서로는 좀 사업주가 좀 부당하게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좀 받은 것 같아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부당하게 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그리고 6202님. 편의점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편의점을 11개나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네. 그런데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5만 개 이상 되다 보니까 네. 경쟁도 치열하고, 인구 우리나라가 1000명당 편의점 하나 해서 일본의 2배 정도로 네. 많다라는 거고요. 지난 22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 편의점 339곳이 문을 열었는데 324곳이 같은 기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점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2023년 1월에 나온 건데, 편의점, 식료품 가게, 옷 가게, 의료용품 가게, 화장품 가게 순으로 폐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폐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는 또 쉽사리 개점을 네.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유혜진 리포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여러분의 질문도 저희가 많이 담고 또 답변도 준비해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